이처럼 근대 자본가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재산을 다 독점하고 그다음에 그걸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그다음에 책임도 거의 안 지는 상황으로 사회생활을 지속하고 있는데, 근대 자본가들이 이처럼 근대 사법 3대 원칙에 대해서 예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방어할 때는 그냥 방어하는 게 아니고요, 뻔뻔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럴 만한 또 이유를 또 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요,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이고 완전하다는 이론이에요. 원래 인간이 모두 다 이성적인 존재로 태어났다. 각자가 주체이다. 따라서 외부적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인간을 놔두면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형성할 수 있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합리적이니까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사회 전체가 모두 다 가장 적당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근대 자본가들이 뻔뻔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합리적이니까 나도 합리적이고 가난한 사람도 합리적이고, 너는 합리적 이성이 있는데 그 합리적 이성을 너는 합리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거야. 그건 네 책임이야. 너 잘못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거 네 잘못이지. 사회가 뭐가 문제야? 게임 룰 얘기하지도 마.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게임 룰, 그 원칙에 충실했어. 이런 얘기를 이제 자본가들이 하게 돼요. 시장 거래에 관해서는 특별히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을 많이 이용해요.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쓴 그 국부론에 나오는 그 인용되는, 지금 읽어줄 이 인용되는 이 부분은 아담 스미스가 이론 구성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이론이 틀린 건 없는데 그 이론이 적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적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만 적용되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공정한 경쟁이 적용되는 시장에서만 이 이론이 적용되는데 그 이론을 모든 시장에 다 적용하고 있는 거죠. 자본가들은. 한번 좀 볼게요. 모든 시장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래, 자기의 욕심에 따른 거래, 자기 이익에 맞춘 거래를 하다 보면은 그 거래에 관해서 가격이 형성돼요. 그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되니까 사회가 최적화된 상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담 스미스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누차 얘기하지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독점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할 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각 개인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던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사회가 최적화된다, 이런 거예요. 그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어떤 이익을 증진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시장에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쓴 거예요. 이 문구에 의하면은 각 개인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굳이 사회적 이익을, 공익을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가 최적화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 이 부분 쓰여진 것만 보면은 자본가들 입장에서 바로 이거야. 각자 자기 이익을 각자 추구하는 거지. 각자 합리성을 가졌으니까 또 완벽하잖아 각자가, 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이 질서 속에서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 스미스가 한고자 실질적으로 국부론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현실 질서는 다 독점돼 있으니까, 독점 내지 과점으로 돼 있으니까 그 독과점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국부론에서 계속해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이러한 어떤 그 자본가들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이론이고요. 항상 진리는 현실에 있는 거예요. 현실이 진실을 말하고요, 진리를 얘기해요.
근대의 현실은 근대의 자유주의 거래 질서가 얼마나 형편없고 그것이 인간을 얼마나 말살시키는 건지를 그대로 보여주게 돼요. 근대의 현실 질서는 뭐냐, 한마디로 모든 산업이 독과점 시장으로 편제된 질서였다라고 보면 돼요. 자본가들은 독과점을 통해서 엄청난 이윤을 챙겼고요. 그 산업에서 군주처럼 행세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볼까요? 1800년대 후반에 보면은 미국의 카네기는 철광왕이라고 그랬고요. 모건은 금융왕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록펠러는 석유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왕으로 불렀어요. 실제로 왕과 같았거든요. 자본가들은 자본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을 강요할 수 있었어요. 계약을 통해서? 여기서 비슷하잖아요. 중세 시대하고 비슷하죠. 중세 봉건 사회에서 생산수단인 토지를 독점한 영주들이 사람을 농노로 만든 거하고 똑같잖아요.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독점 사업가 앞에서 독점 사업가가 제공하는 공장이나 농토에서 일해 보겠다고 그 앞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동의 임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희소해야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노동자들이 넘치니까 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떨어질까요? 먹고 사는 데까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임 규칙은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게임 규칙이 아니에요. 근대 국민혁명은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또 한 번의 역사적 사기극이었다. 농업혁명이 사기극이었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사기극이었다. 겉으로 내세운 이념은 그래요. 전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분배 질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환상이고 착각인 어떤 이념이고요. 실제 현실은 뭐냐? 자본가를 위한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의 분배 질서, 자본가를 위한 정의 질서가 이 근대 국가의 질서였다라는 거죠.